오물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도 떨어졌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북 송금이 오물풍선으로 돌아왔다.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6년 만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가동한 게요. 그런데 어젯밤 그로부터 2시간 뒤쯤에 북한이 네 번째로 오물풍선을 또다시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 쪽으로 보내기가 안 좋은 바람 방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날려버렸는데요. 문제는 일부 오물풍선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도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부터 하나하나 해볼까요? 먼저 이현종 의원님. 네. 원래 대통령실 인근 약 3.7km는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집무실에서 불과 직선 거리로 600m 거리에 여기서도 오물풍선이 발견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서울 일대에서 이제 오물풍선들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더군다나 대통령실 주변은 비행 금지 구역에 설정돼 있고 지난번에 드론이 한번 들어왔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풍선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금 우리 군 당국은 일단 착지를 하면 그때 이제 수거한다는 게 기본 원칙인데요. 근데 저는 좀 우려가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지금 확인을 해봐야 여기에 오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 근처로 보낸다고 했을 때 여기에 문제가 있는 물건이 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군 당국에서는 이게 만약에 발포를 할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휴전선 부근에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을 부추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유를 대고는 있는데 예. 문제는 이게 지금 오물풍선이 몇 차례 걸쳐서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거를 지금 땅에서 확인해서 아 오물이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북한이 다른 마음을 먹고 여기 여러 가지 어떤 물건들을 넣었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냥 놔둘 수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실 600m까지 지금 접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예. 만약 여기에 폭발물이나 뭐 다른 생화학 무기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군 당국의 지금 대응 자체가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 보신주의적인 그런 판단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대통령실 주변까지도 그냥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정도 3.7km 정도 되면 이거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거를 했어야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거는 좀 대응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더 볼게요. 왜냐하면 원래 여기 푸르게 설정된 부분이 그게 드론이든 뭐든 어떤 특정 비행 물체가 날아다니면 안 되는 대통령실 인근인데 집무실로부터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이 됐고 국립중앙박물관 북쪽 주차장 담장 인근에서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멀지 않은 이태원역 인근에서도 네 번째 오물풍선이 오늘 새벽쯤인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이게 뭐 민주당에서 지금 이거 대통령실 주변 경호 실패 아니냐 이런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떤 물질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격추도 뭐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면적인 어떤 확인은 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최소한 지금 이곳은 대통령실과 바로 옆에 국방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안보의 핵심 심장부지 않습니까? 예. 이 심장부에까지 이런 오물 전단이 내려온다는 거 이거는 과연 용납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예. 그러면 군은 아무런 속수무책인가요? 이걸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대공포라든지 이런 걸로만 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저는 이 문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어떤 면 대통령실 마당에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군 당국이 그냥 무조건 뭐 이게 혹시나 다른 어떤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자꾸 이렇게 지금 반복될 경우는 예. 우리의 안보에 지금 중요한 허점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실은 방공 경호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조금 더 전사적으로 그리고 우리 군도 능동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이현정 의원 말씀이셨어요. 잠시만요. 5시 20분 정도 됐고 지금 우리 군 당국이 조금 전에 발표 하나를 내놨습니다. 바로 이 얘기인데요.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의 얘기는 어제 원래 이 시간쯤에 대북 확성기를 켰는데 오늘은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어떤 또 우리에게 비열한 행위를 했을 경우는 즉시 대북 확성기를 켤 수 있다. 북측 오물풍선이 오늘 오전까지 날아왔고 여기 보시는 여기 새벽에도 여기 발견이 된 거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 부분이 좀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 전에 저 속보 내용을 아주 잠시라도 체크하고 왔는데 오늘 저희 뉴스탑10 첫 출연하신
김금혁 보좌관님. 네. 저기 보면 북한이 오물풍선 대신에 휴전선 인근 전방에 우리의 맞불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대남 확성기를 설치했다는데 저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사실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남으로부터 넘어오는 그 소리를 어느 정도는 희석시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하. 사실상 그 대남 확성기에 뭐 우리 국군을 향해서 뭐 북한이 심리전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없는 것이고 또 예. 저희는 북한군을 상대로 뭐 레드벨벳이라든가 여러 가지 걸그룹 노래를 틀 수 있고 또 북한 군인들이 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북한군은 우리 한국군을 상대로 뭔가 구미가 당길 만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음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 확성 켰을 때 그렇죠. 북한 사람들, 북한 휴전선 인근의 군인들이 안 들리게끔 그 막아두는 용도 말고는 의미가 없다. 그 최전방에서 복무하다 이제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민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 본인이 이제 전방에서 근무하던 당시 대남 그 방송이 대북 방송이 넘어오게 되면 그 부대에서는 아무 소리나 내보냈다고 합니다. 결국은 어떤 소음을 크게 내보냄으로 인해서 그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북한 병사들이 예. 제대로 그 남한의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사실상 그 어떤 내용이라든가 혹은 뭐 심오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증언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틀었다라는 것은 그 대남 확성기를 통해서 어떤 남한의 어떤 뭐 국민들이나 혹은 뭐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병사들을 뭐 회유하겠다 이런 사실 목적보다는 지금 전방에 같이 있는 북한 군인들이 제발 흔들리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어떤 애원의 조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뒤집어 보면은 우리가 대북 방송기 어제 켜서 뭐 BTS나 삼성 휴대전화, 휴대폰 얘기를 하는데 방해 공작밖에 할 수 없다는 건 그만큼 지금 여러 북한이 밟고 있는 절차들이 대북 확성기에 상당히 예민하다는 걸 방증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저희가 대북 확성기를 틀 때마다 보여줬던 반응을 보면 정말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거든요. 예. 그것은 결국은 그만큼 대북 확성기가 북한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북한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정말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북한 병사의 어떤 대다수가 10대, 20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본인이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 그런 USB나 이런 어떤 그 도구를 이용해서 남한의 어떤 드라마라든가 노래를 들으면서 자란 세대인데 예. 이들이 군에 가서 또 이렇게 아무런 저항 없이 밤에 자려고 누웠더니 레드벨벳 노래가 나오고 BTS의 노래가 나온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소음을 내보내서라도 제대로 들리지 못하게 하겠다가 어떤 그들의 기본적인 방침인 것 같습니다. 엘리트 탈북민 출신인 김금혁 국가보훈부 전 보좌관의 분석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가 됐고 우리 군 당국은 오늘 우리가 곧바로 어제 이어서 대북 확성기를 다시 가동하지는 않고 있지만 만약에 북한이 비열한 행위를 다시 할 경우에는 즉시 가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북측 오물풍선 오늘 오전까지는 날아왔고 전방에 그런데 우리 맞불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대남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확성기를 설치하라는 동향이 있다는 게 합참의 얘기거든요. 현재까지 다만 이제 가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북한의 대남 방송은 없었다. 소포까지만 나왔습니다. 이해가 좀 됐는데 김금혁 보좌관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북한도 좀 다급함이 느껴졌던 게요. 성치훈 부의장님. 어제 우리가 이 시간쯤에 6년 만에 대북 확성기를 재개했고 2시간 뒤에 곧바로 북한이 4번째 오물 풍선을 살포했는데 지난달에 비해서 어제는 바람이 우리 쪽으로 오물풍선이 날아오기 좋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감행을 했다. 좀 조급함도 느껴진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뭐 여러 분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남쪽에 날아오기 불안한 적합하지 않은 바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풍선을 날린 것은 저런 바람이 불 때는 어느 정도가 안착되는지를 뭐 데이터를 수집하는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북풍이 불 때만 저렇게 풍선을 보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뭔가 그것에 대응할 때 북풍이 불 때만 대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렇게 다른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도 저렇게 날려 보내고 저렇게 시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도 항상 모든 바람에 대해서 대응하고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남한을 우리 쪽을 좀 더 긴장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람이 다를 때 보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실효가 크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뭐 풍선을 보내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뭔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아무래도 저는 제 기억으로는 북한이 핵실험한 이후에 국민들이 이렇게 조금 불안감을 느끼는 북한의 이런 도발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북 확성기를 뭔가 또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지금 재개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뭐 풍선이 날라오면 또 대북 확성이 틀고 또 풍선이 날라오면 틀고 이것까지 뭐 그 대응하는 거 좋으나 뭔가 이거를 멈추기 위한 대화 시도나 뭔가 다른 수단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걸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람에 상관없이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좀 뭔가 정부에서 또 다른 차원의 대응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김금엽 보좌관 나오셨으니까 잠깐 하나만 짧게요. 네 번째로 오물풍선 만들었는데 물론 북한이라는 나라가 인건비가 없지만 네. 그렇게 1000개씩 300개씩 그렇게 쑥닥쑥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물풍선을? 오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준비한 것은 사실 뭐 오물도 있겠지만 그냥 빈 종이장도 준비했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본인들은 정치적인 선전 내용을 적지 않은 빈 휴지를 보냈다라고 화면에도 나오긴 해요. 네, 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북한은 독재 국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그냥 오물풍선 양산 체제가 됐네요, 그러면 진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오히려 우리 시민들에게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미사일보다도 좀 더 위력적인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는 평가들이 많아서 앞서 저희가 속보로 만나봤지만 우리 쪽에 들리는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대남 확성기는 별다른 타격이 없는 반면에 우리가 북쪽으로 켜는 대북 확성기에 대해서 북한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대북 확성기에는 이런저런 내용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달려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의 소리 화면에 봤던 노래들이 어제 2시간 정도 북한을 향해 울려 퍼졌다. 6년 전과 우리 가요계 트렌드도 많이 바뀌어서 6년 전만 하더라도 뭐 빅뱅, 소녀시대 노래가 주로 울려 퍼졌다면 지금 뭐 볼빨간 사춘기라든지 전 세계를 강타했던 BTS 노래들. 이현정 의원님. 네. K-팝 문화 중심으로 2시간 정도 가동이 되는 것 같은데 삼성 휴대전화에게도 손전화에게도 했고 우리 군 당국이 준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동독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서독이 끊임없이 동독을 향해서 이제 방송을 한 것이 나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독재 국가는 어떤 무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 특히 문화적인 무기가 굉장히 아마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전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북한에 대해서 이제 이런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이유가 북한 사회라는 게 정말 통제된 사회 아닙니까?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통제된 사회고 아무런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이걸 직접 들을 수 없고 북한이 최근에 보면 남한 쪽 어떤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뭐 공개적인 어떤 처벌을 낸다든지 이런 식의 지금 굉장히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북한에 자라나는 세대일 겁니다. 즉 10대, 20대일 겁니다. 즉 뭐 기성세대들은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 굳어 있겠지만 10대, 20대들은 쉽게 접할 수가 있고 만약에 상대적인 박탈감, 즉 저쪽 나라 저쪽에는 저렇게 자유를 누리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왜 이렇지?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 내적 갈등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북한 체제가 서서히 어떤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장 무서운 게 자유입니다. 즉 이 자유의 무기를 그럼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지 바로 이런 노래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어떤 퍼질 경우에 북한 사회 뿌리부터 이제 서서히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의 바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자유의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런 어떤 K-팝들을 많이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예. 들으면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중독성이 있어요. 이게 대중가요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김명훈, 김연자 뭐 이런 분들은 조금 세대가 높은 분들 뭐 등등 각 세대에 맞게끔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 화면에 보면 이번에 합참 우리 군 당국이 공개한 대북 확성기 준비 과정입니다. 최전방 간부와 병사들이 저렇게 접경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절차를 밟고 있고 지금 우리 군이 현재 확성기가 총 40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정기 확성기 24기, 이동식 확성기 16기 이렇게 했는데 어제 군 당국이 실제로 저런 확성기가 쭉 올라가는 모습 360도를 쭉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이동식 확성기의 모습인데 저 모습 어제 휴전선 인근에서 이미 준비 과정 합참이 이례적으로 저 확성기가 저 군용 트럭 위에서 뱅그르르 돌면서 북한을 향해서 여러 주파수를 높이는 모습을 잠깐 보고 왔어요. 지금 올라가는 게 느껴지죠? 그런데 어제는 고정형 확성기 일부를 2시간가량 가동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최전방을 지켜야 하는 북한의 군인들이 근무 시간에 나만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불안하겠습니까?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지도를 만나볼 텐데 어제는 고정형만 했던 게 이런 거더라고요. 조기현 변호사님. 우리가 총 40개가 있는데 대충 고정형으로 해도 여기서 30km 정도까지 북한 들린다. 이동식으로 하면은 아까 차량도 잠깐 나왔지만 더 휴전선 인근으로 갈 수 있으니까 최대 40km까지 갈 수 있다. 이동식을 아껴놓은 건 북한이 또 도발했을 경우 이동식으로 좀 더 멀리 퍼지게끔 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군 당국이 서부전선 쪽에 지금 확성기 방송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예. 동부전선 쪽은 아무래도 그 군 부대 외에는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개성까지도 들릴 수 있는 이 확성기의 가청력을 고려해서 서부전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뭐 이게 상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북한의 그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 계속 이런 도발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동식을 통해서 시기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방식의 대응이 궁극적으로 좀 사태 해결의 방법이 되지는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북한도 계속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효과가 사실 나타나려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오물풍선이라든가 또 다른 도발이 중단돼야 되는데 똑같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 뭐 이게 더 강한 이 방식으로 계속 확대한다고 한들 사실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성추진 부의장 말씀처럼 물론 북한의 이런 치졸한 어떤 이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 이런 도발을 막기 위한 대화 노력을 시작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화면 한번 더 보면 특히 지금 서부전선 주변에서 지금 대북 확성기를 우리 군이 재개했고 개성 철원 고정식은 그냥 딱 받쳐 있는 상태에서 대낮에는 약 10km 정도 출력이 돼서 들리고 고정식 야간에는 24km까지 들린다. 움직이게 되면 더 멀리 밤에는 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까 이제 성춘 부의장과 조기현 변호사 말씀은 좀 저 확성기 맞불이 좀 근대적이지 않냐라는 취지의 내막도 있는 것 같은데요. 김금엽 보좌관님. 네. 실제로 이게 여기 개성까지 쭉 들리면 개성 시민들이 뭐 아까 얘기했던 김 보좌관께서 말씀하셨던 레드벨벳 노래 들으면서 잠을 청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게 엄청나게 위력적이라면서요. 사실 그 위력은 저희가 서울에서 느끼는 것보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서 살다 오신 탈북민들의 얘기를 통해서 저희가 정확히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개성 시내를 걷다 보면 그 한때 우리 남북한 사이에 확성기가 이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에 또 개성에서 사시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장가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자장가처럼.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녁에는 또 이런 소리에 그 방해가 없다 보니까 멀리까지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은은하게 들렸다고 하고요. 지금은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좀 템포가 빠른 노래가 있다면 옛날에는 뭐 그 김창식 선생님의 노래라든가 이런 좀
나이 드신 좀 송창식. 송창식 선생 죄송합니다. 예, 괜찮아요. 예. 이 원로 가수들의 노래가 굉장히 듣기 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노래들이 나오면 그걸 들으면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어허.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떤 그런 노래를 즐기고의 어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예. 북한이 그토록 감추고자 하는, 북한이 그토록 듣지 못하게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 북한이 사람들이 어떤 USB를 구해서 듣거나 혹은 뭐 서로 돌려가면서 듣거나 이런 것들은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예. 뭐 공개 처형이라든가 뭐 정말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단기간에는 막을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저 멀리서 바람을 타고 흘러오는 소리를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대남 방송을 내보내는 것도 사실은 그들이 이런 노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저는 사실 저희가 이번에 북한과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으면서 저희가 느낀 것은 예. 역시 대북 확성기의 위력은 아하.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북한에게 정말 큰 위협이 되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 보좌관 말씀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먹힐까 안 먹힐까보다 북한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는지를 보면 그렇죠. 얼마나 위력적인가 대북 확성기에 그걸 알 수 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대북 확성기의 노래 혹은 장마당을 통해 전파되는 USB 우리 한국 드라마 이게 얼마나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까요? 저희 채널A 대표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저희가 인용해봤습니다. 탈북하게 된 그 동기가 사실 가을 동화 때문이었거든요. 성승원 오빠가 은서야 갔다 하면서 업고 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막 잘생긴 거예요. 분명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이건 괴뢰도당들의 막 머리학적 선전이고 이걸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성승원 오빠 보고 비판적일 수 있어요? 북한에서 이 사랑의 불시착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그 북한 군인이 네가 장군님이네 하는 대사가 나와요. 맞아. 이게 유행이 돼갖고 북한 그 애들 중에서도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장군님이네 이렇게 맞아, 한대요. 맞아. 유행어가 될 만큼. 옛날 북한 사람 욕하를 얼마나 잘하는지 완성도까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배우 현빈 씨와 손예진 씨가 주연을 맡았던 그 북한 관련 사랑의 불시착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를 설명했고 아까 김규엽 보좌관 말씀 중에 자장가로 레드벨벳 노래까지 드리고 북한 군인들은 근무 시간에 남한 노래나 듣고 있으니까 북한 지도부가 얼마나 불안해할지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도 이런 가상의 현실들을 좀 준비해봤는데 여기 보면 김규엽 보좌관께서 오늘 출연하신 김 보좌관께서 91년생이고 평양 출생입니다. 근데 평양에서도 예. 실제로 우리가 보낸 우리 민간단체가 보낸 이른바 대북전단을 보신 적이 있다면서요? 뭐 민간단체가 보냈는지 혹은 정부가 보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정부도 대북 전단을 보내던 시기였거든요. 예. 저는 실제로 평양에서 그 대북 전단을 본 적이 있고요. 당시 어른들이 그 대북 전단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제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북한에서 교육받은 그대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예컨대 이런 거죠. 남한에서 북한을 상대로 어떤 뭐 유해 물질이라든가 혹은 사람의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어서 보냈다. 그리고 어떤 우리의 정신 상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낸 그런 오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 절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포고문까지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그만큼 북한이 어떤 이런 대북 전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얼마나 민감하게 대응하는지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탈북민들은 익히 경험하고 들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북전단을 아예 그 뭐 누구든 만지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철저히 통제한 다음에 북한 당국이 가져가는 형태가 됐었나요? 그럼 당시?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평양이니만큼 대북 전단이 떨어지는 횟수가 그렇게 잦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겠죠. 예. 하지만 그 우리가 주로 보내는 게 강화도나 이런 교동도나 이런 어떤 연선지대에서 보내게 되는데 황해도에 있는 사람들은 증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좀 거부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게 혹시 내가 이걸 페트병에 담긴 쌀을 먹어도 되는 것인가? 혹은 저 USB를 내가 만져도 되나? 이런 거부감이 들다가 이제 개중에는 또 용감한 사람들이 한 번씩 나서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 쌀, 2000쌀 맛있더라 뭐 이런 거라든가 혹은 USB 봤더니 정말 그 안에 가을동화가 있더라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북한 당국이 수거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수거하는 사람들이 늘고 그 대북전단에 담겨져 있던 USB나 이런 것들이 바로 장마당에 나와서 유통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김규엽 보좌관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거 지금 갑자기 생각난 개인적인 질문인데 예. 탈북민 출신이라고 얘기 안 하면 못 믿겠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제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네. 탈북민 출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특유의 그 북한 억양이 있는데 김규엽 보좌관은 전혀 없어요. 이제 본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북한의 젊은이들이 네.
한국 드라마 많이 보고 우리 남쪽의 여러 노래를 많이 들어서 네. 실제로 예전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억양이 많이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북한이 한 2020년 이후에 들어서서 평양 문화어 보호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는데요. 예. 그 평양 문화어 보호법의 주된 내용이 지금 북한의 어떤 2030 청년 세대가 남한 드라마라든가 남한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남한 말투를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말투를 쓰는 것은 자본주의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배격해야 하고 남한 말투를 쓰지 말고 이 평양 말투, 평양 문화어를 써라. 라는 그런 어떤 법을 만들었거든요. 예. 이 법에 따르면 오빠라고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혹은 그 북한에는 오빠라는 말 대신 무슨 동지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도 오빠는 오빠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오빠를 오빠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웃긴 아이러니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법을 만들 때 사실 외부 세계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러게요. 어떤 말투를 따라한다고 해서 그 따라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뭐 교화소에 보내고 이런 어떤 악법을 만들면서까지도 북한이 그만큼 이 청년 세대의 사상적 이탈 혹은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한다라는 것. 또 반대로 돌아보면은 지금 북한에 있는 2030 세대가 얼마나 한국 문화에 개방적이고 한국 문화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저뿐만이 아니라 예. 저희 한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그 2030 탈북민 청년들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가서 내가 뭐 북한 뭐 평양에서 출신, 왔다, 이북이다, 뭐 이런. 청진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모릅니다. 그 정도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만약에 드라마 어떤 북한 드라마가 나오면 네. 갑자기 이북 사투리를 뭐 되게 구성지게 하면 네. 그거 사실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어색하죠. 아. 상당히 어색함이 느껴지고요. 특히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저는 좀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탈북민들 3만 5천 명 중에서도 사실상 40대이신 분과 10대, 20대이신 분들의 어떤 그 언어를 구사하는 그 능력의 차이가 굉장히 나고 있거든요. 예. 그 말인즉슨 현재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라든가 남한의 문화를 흡수하고 소비하는 계층이 10대, 20대라는 것을 사실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지금 북한의 주류 우리 쪽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쪽이 다 청년 MZ세대 10대, 20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과거보다 6년 전보다 대북 확성기로 맞불을 놓는 게 어마어마한 위력과 영향력을 북한에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좀 나와 있네요.